아야, 뜨거워. 고속도로 휴게소에 울려 퍼진 어린 딸의 비명. 아저씨, 아이가 다쳤잖아요. 사과하세요. 여자의 차가운 한마디에 휴게소 식당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뭐, 내가 저 꼬맹이한테 사과하라고? 아줌마, 지금 제정신이야? 조폭이 여자의 어깨를 밀치는 순간 그는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평범한 주부의 눈빛이 순식간에 암살자의 눈빛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단 한 명의 여자가 거대 조폭 조직을 상대로 벌이는 지옥의 서막.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늦은 밤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 검은 세단 세 대가 연달아 들어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우르르 내렸죠. 앞서 걷는 남자의 뒷목에는 용 모양 문신이 선명했습니다. 이야, 형님. 역시 형님이랑 같이 움직이니까 꽉 막힌 도로가 뻥 뚫리는 기분입니다. 일 끝나고 시원하게 소주 한 잔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부하 중 하나가 비굴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마석철이 담배를 입에 물고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시끄럽고 따라오기나 해. 밤새 운전했더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으니까. 식당 안은 몇 안 되는 손님들로 한산했습니다. 마석철 일행이 들어서자 분위기가 급격히 경직됐죠. 그들은 가운데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이, 사장. 이 집에서 제일 비싸고 좋은 걸로 줘봐. 마석철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쾅 치며 소리쳤습니다. 국밥집 아주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나르다가 그만 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어쩌나. 죄송합니다. 금방 다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손이 삐었어. 아니면 눈이 삐었어. 장사하기 싫은가? 마석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화장실에서 나오던 중년 남성이 마석철의 어깨와 부딪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남성이 고개를 숙이며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이런 씨, 눈 똑바로 뜨고 안 다녀? 지금 누구 옷에다 뭘 묻히는 거야? 마석철이 남성의 가슴팍을 움켜잡았습니다. 남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실수? 이봐, 아저씨. 실수 한 번에 길바닥에 나앉는 사람도 있어. 어디서 뭘 하는 양반인데 겁대가리 없이 사람을 쳐? 마석철이 남성을 밀치며 위협했습니다. 그 바람에 남성이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건 또 뭐야? 마석철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에서 항만 설계도와 외국어로 된 계약서 일부가 보였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저 회사에서 쓰는 서류일 뿐입니다. 남성이 당황하며 손을 내밀었지만 마석철은 서류를 휙 들여다봤습니다. 항만? 푸아, 당신 같은 양반이 무슨 항만 서류를 들고 다녀? 이거 어디서 훔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제발 돌려주십시오. 아주 중요한 서류입니다. 마석철이 비웃으며 서류를 바닥에 집어던졌습니다. 종이들이 힘없이 바닥에 흩어졌죠. 구석 테이블에서 우동을 먹고 있던 이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8살 딸 민지가 국물을 후루룩 마시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들 왜 저렇게 화가 났어?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윤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 우리 딸. 얼른 우동 먹고 집에 가자. 마석철이 계속 중년 남성을 괴롭혔습니다. 어디 사냐고 묻잖아. 귀가 먹었어? 명함 한 장 없어? 저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회사원이 이런 걸 왜 들고 다니냐고.
딱 보니까 어디 스파이 같은데 냄새가 나거든. 마석철의 부하들이 중년 남성을 빙 둘러쌌습니다. 남성은 완전히 위축된 모습이었죠. 그때 식당 아주머니가 쟁반에 음식을 담아 나왔습니다. 마석철이 짜증을 내며 몸을 돌리다가 아주머니와 부딪혔습니다. 아, 뭐야 또. 쟁반이 바닥에 떨어지며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국물 중 일부가 민지의 발등에 떨어졌습니다. 아야, 뜨거워. 민지가 아픔에 소리쳤습니다. 서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민지야, 괜찮아? 어디 봐. 서윤이 재빨리 딸의 발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화상은 심하지 않았지만 발등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 정말 죄송해요, 아가씨. 식당 아주머니가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가 피했어야 하는 건데요. 서윤이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마석철을 바라보는 눈빛은 얼음장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뭘 봐? 뭘 그렇게 꼬라봐? 마석철이 서윤을 노려보며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아이가 다쳤잖아요. 사과하셔야죠. 서윤이 일어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묘한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뭐, 내가 저 꼬맹이한테? 야, 아줌마. 지금 제정신이야? 어디서 함부로 눈을 그렇게 떠. 마석철이 코웃음을 치며 서윤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윤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냉정하고 날카로운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 같은 눈빛이었죠. 서윤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마석철의 팔을 잡아 비틀며 관절을 꺾었습니다. 아! 마석철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부하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움직임은 더욱 빨랐습니다. 첫 번째 부하의 손목을 잡아 뒤로 꺾었습니다. 두 번째 부하의 어깨에 압박을 가해 바닥에 눕혔습니다. 세 번째 부하는 팔꿈치 관절을 제압당한 채 신음했습니다. 모든 동작이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불필요한 폭력은 없었지만 완벽한 제압이었죠. 이 여자가 마석철이 이를 갈며 일어나려 했지만 서윤이 발로 그의 어깨를 꾹 눌렀습니다. 똑똑히 우리 딸한테 사과하세요. 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마석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윤이 발을 떼자 마석철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부하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어깨를 주무르고 있었죠. 민지야, 가자. 서윤이 딸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민지는 엄마의 모습에 놀란 듯 말이 없었습니다. 서윤이 계산을 마치고 나가려는데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심코 서류들을 주워 봉투에 넣었습니다. 항만 설계도에는 인천항 삼부두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외국어 계약서에는 알아볼 수 없는 문자들이 빼곡했죠. 아저씨, 이거 떨어뜨리셨네요. 서윤이 중년 남성에게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성이 고개를 숙이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서윤이 민지와 함께 휴게소를 나섰습니다. 주차장에서 차에 타며 민지가 물었습니다. 엄마, 근데 엄마는 왜 그렇게 싸움을 잘해? 서윤이 룸미러로 딸을 바라보며 나직이 답했습니다. 엄마는 우리 민지를 지켜야 하니까.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휴게소 안에서는 마석철이 분노에 떨고 있었습니다. 형님, 괜찮으십니까? 뼈라도 다치신 거 아닙니까? 부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겠냐, 지금. 당장 저 미친 여자 정체 알아내.
내 손으로 갈기갈기 찢어버릴 테니까. 마석철이 주먹을 불끈 쥐며 이를 갈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윤의 합기도 도장. 희망 어린이 합기도장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낙법 연습할게요. 선생님 보고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서윤이 아이들 앞에서 시범을 보였습니다. 10명 남짓한 아이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따라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7살 남자아이가 손을 들며 물었습니다. 아주 잘했어. 우리 주호. 손목에 힘 너무 주지 말고 더 자연스럽게 굴러볼까? 서윤이 아이의 자세를 교정해주며 말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하나둘 집에 갔습니다. 도장 안이 조용해지자 서윤이 한쪽 구석에 있는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상자 안에는 먼지가 쌓인 군복이 접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뒤집어진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죠. 서윤이 액자를 들어 먼지를 털었습니다. 액자 속에는 군복을 입은 서윤과 동료들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UDT 7기 수료식이라는 글씨가 아래쪽에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이 사진을 다시 상자 안에 넣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서윤이 혼자 도장에 나와 샌드백을 쳤습니다. 펀치를 날릴 때마다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쾅, 쾅, 쾅. 샌드백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서윤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그때 도장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 움직임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쓱, 쓱. 누군가 유리창에 무엇인가를 칠하는 소리였습니다. 서윤이 조심스럽게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커튼 틈으로 밖을 내다보니 검은 옷을 입은 남자 2명이 유리창에 붉은 페인트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야, 빨리 뿌리고 튀어. 누가 보기 전에. 알았어. 거의 다 했어. 근데 저거 하나 슬쩍 해도 되겠지? 남자들이 작업을 마치고 달아나려 할 때 그중 하나가 깨진 창문 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선반 위에 있던 쇠 아령 하나를 재빨리 집어 품에 넣었습니다. 가자. 남자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윤이 밖으로 나가 유리창을 확인했습니다. 붉은 페인트로 깝치지 마라는 글씨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이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30분 후 경찰차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경찰관 2명이 내려 주변을 대충 둘러봤습니다. 뭐 없어진 물건은 있습니까? 예를 들면 금품 같은 거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자세히 확인은 못 해봤어요.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아, 여기 CCTV도 없고 보복 협박 같은데 이런 건 사실상 잡기가 힘듭니다. 혹시 원한 관계 있는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경찰관이 형식적으로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일단 접수는 해둘 테니까 앞으로는 문단속 잘하시고 위험한 일은 피하세요. 별일 없으면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경찰차가 떠나고 서윤이 혼자 남았습니다. 서윤이 깨진 유리창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반을 확인해 보니 쇠 아령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서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월요일 아침 서윤이 도장문을 열자 학부모 3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차가운 표정들이었죠. 관장님, 저희가 지금 드려야 할 말씀이 있어서요. 한 학부모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들. 무슨 일이신가요? 서윤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어머, 아직도 못 보셨어요? 동네방네 소문이 쫙 깔렸는데 관장님이 깡패들이랑 시비가 붙어서 난리를 쳤다면서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어떻게 애들 가르치는 분이 그런 험한 일에 엮일 수가 있어요? 우리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불안해서 원. 다른 학부모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어머님들, 그건 정말 오해입니다.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됐습니다. 뭘 더 들어요? 소문이 다 났는데 저희 애는 오늘부로 그만두겠습니다. 세 번째 학부모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서윤이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에 악의적인 글들이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희망 어린이 합기도장 관장, 조폭과 폭력 사건 연루. 아이들 가르치는 사람이 이래도 되나요? 절대 보내지 마세요. 위험해요.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후 수업 시간이 되었지만 아이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10명이 넘던 수업에 겨우 3명만 나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주호랑 민준이는 왜 안 와요? 7살 은주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아, 오늘은 감기 걸린 친구들이 많은가 봐. 우리 은주도 감기 조심해야겠다. 서윤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관장님, 죄송해요. 아무래도 소문이 너무 안 좋아서 저희 애도 당분간은 좀 쉬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다른 도장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럼 들어가세요. 학부모들이 서둘러 아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도장이 텅 비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등록금 환불 요구가 줄을 이었고 새로 등록하는 아이는 전혀 없었습니다. 서윤이 집세와 생활비를 계산해 보니 한 달도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목요일 저녁 도장 문 앞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 문을 열자 마석철이 서 있었습니다. 팔에는 깁스를 하고 있었죠. 아이고, 관장님. 그동안 별일 없으셨습니까? 마석철이 비웃음을 띠며 인사했습니다. 당신이 여긴 무슨 낯으로 찾아와? 당장 나가지 못해? 서윤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워워, 진정 좀 하시죠. 제가 이렇게 찾아온 건 다 관장님을 걱정해서입니다. 마석철이 텅 빈 도장 안을 능글맞게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애들 웃음소리로 시끌벅적하던 곳이 이렇게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네. 그 더러운 입 닥치고 당장 나가. 서윤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마석철이 보란 듯이 크게 웃었습니다. 상관이 왜 없습니까? 이 동네 여론 만드는 거, 그거 제가 전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 도움 따위 필요 없어. 에이,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텅 빈 도장 보니까 제 마음이 다 아프네요. 마석철이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여긴 금연구역이야. 아이들이 있는 곳이라고. 아이들? 지금 여기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마석철이 담배를 입에 물고 라이터를 켰습니다. 간단합니다. 바로 여기, 이 자리에서 나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빌어보시라고. 그럼 내가 전부 없던 일로 해줄 테니까. 서윤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인터넷에 떠도는 글들, 내가 순식간에 지워줄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 마음 돌리는 건 더 쉽고, 어때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마석철이 담배 연기를 서윤의 얼굴에 뿜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냥 무릎 한번 꿇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빌기만 하면 된다니까. 꿈깨. 서윤이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나오신다? 좋습니다. 그럼 어디 한번 버텨보시죠. 마석철이 어깨를 으쓱하며 비웃었습니다. 애들 없이 이 월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보내기 전에 나가. 아, 맞다. 관장님한테는 소중한 따님이 있었지. 이름이 민지라고 했던가? 애가 참 예쁘던데. 그 어린 것이 학교 가서 너희 엄마 깡패랑 싸우는 여자라며? 하고 손가락질 당하면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서윤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 딸 이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 손 뗀다니 무슨 섭섭한 말씀을. 다 걱정돼서 하는 소리 아닙니까? 마석철이 비웃으며 문 쪽으로 갔습니다. 생각 잘해보쇼. 당신 혼자 버티는 건 상관없는데 애 인생까지 망칠 필요는 없잖아. 마석철이 명함을 바닥에 던지고 나갔습니다. 서윤이 명함을 집어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서윤이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고 깊숙이 숨겨둔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군용 대검이 들어 있었습니다. 칼집을 벗기자 날카로운 칼날이 드러났습니다. 서윤이 대검을 들고 보는 순간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적진에 잠입하는 모습, 동료들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 작전의 참혹한 결말. 서윤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대검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죠. 안 돼. 이건 아니야. 서윤이 대검을 다시 칼집에 넣었습니다. 상자를 닫고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대신 옷장에서 3단봉을 꺼냈습니다. 접혀있던 봉이 펼쳐지며 60cm 길이가 됐습니다. 이걸로 충분해. 서윤이 3단봉을 허리에 차고 검은 옷을 입었습니다. 밤 11시 서윤이 마석철 조직의 아지트로 향했습니다. 교회에 있는 폐공장이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넘어간 서윤이 조심스럽게 건물에 접근했습니다.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며 순찰하는 조직원이 보였습니다. 서윤이 그림자를 이용해 뒤로 돌아갔습니다. 조직원의 뒤에서 목을 눌러 기절시켰습니다. 소리 없이 쓰러진 조직원을 안전한 곳에 숨기고 서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에서 또 다른 조직원과 마주쳤습니다. 누구야 당신? 조직원이 말을 끝내기 전에 서윤의 3단봉이 그의 목을 강하게 눌렀습니다. 조직원이 컥 소리를 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세 번째 조직원을 만났습니다. 거기 너 누구냐고. 조직원이 소리치려는 순간 서윤이 재빨리 달려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동시에 3단봉으로 옆구리를 찔러 제압했습니다. 2층 복도 끝에 있는 사무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서윤이 문 앞에 서서 숨을 고르고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어떤 새끼야? 마석철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부하 2명이 더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야? 제 발로 호랑이 굴에 기어들어 오셨네? 겁대가리를 상실했나? 마석철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고 비웃었습니다. 시끄럽고 이걸로 끝내. 서윤이 3단봉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뭐해 이놈들아. 저 미친 여자 안 잡아? 마석철이 소리치자 부하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서윤의 움직임은 휴게소에서보다 더욱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첫 번째 부하의 다리를 쓸어 넘어뜨리고 두 번째 부하의 팔을 비틀어 제압했습니다. 이런 미친. 마석철이 책상 서랍에서 칼을 꺼내려 했지만 서윤이 더 빨랐습니다. 3단봉으로 마석철의 손목을 강하게 내려쳤습니다. 아! 마석철이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서윤이 마석철의 목을 잡고 책상에 내리쳤습니다. 그만해. 여기서 더 이상 건드리지 마. 이 여자가 진짜. 마석철이 일어나려 했지만 서윤이 그의 팔을 뒤로 꺾었습니다. 뚝.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아! 마석철이 바닥에 쓰러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서윤의 눈에 사무실 한쪽에 열려있는 금고가 들어왔습니다. 금고 안에는 서류 뭉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서윤이 다가가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휴게소에서 봤던 항만 설계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에? 설계도 옆에는 공문서들이 있었습니다.
표지에 경찰청 직인이 선명했습니다. 서류 한 장을 펼쳐보니 경찰청장 최강민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최강민은 자신의 군 시절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최강민, 이 자식이 왜 여기서 나와? 서윤이 서류들을 챙기려는 순간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대의 차가 동시에 도착하는 소리였습니다. 형님, 무슨 일입니까, 형님? 아래층에서 부하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젠장. 서윤이 서류를 내려놓고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밖에는 조직원들이 우르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윤이 재빨리 창문을 열고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2층 높이였지만 뛸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조직원들이 사무실로 들어오려 했지만 서윤은 이미 창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땅에 구르며 충격을 흡수한 서윤이 재빨리 일어나 담장으로 달렸습니다. 저기 있다. 잡아. 조직원들이 창문에서 소리쳤지만 서윤은 이미 담장을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폐공장에서 멀어진 서윤이 숨을 고르며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민지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언제 와? 할머니랑 같이 기다리고 있어. 서윤이 문자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최강민이라는 이름을 다시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서윤의 집 앞에 경찰차 3대가 일렬로 섰습니다. 형사들이 방탄복을 입고 집을 포위했습니다. 쾅쾅쾅.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에 서윤이 잠에서 깼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이서윤 씨. 서윤이 재빨리 옷을 입고 문을 열었습니다. 형사 4명이 수갑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서윤 씨 맞지?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살인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서윤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어젯밤 11시경 폐공장에서 조직원 1명을 살해한 혐의요. 영장 있으니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마시죠. 형사가 체포영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전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함정이에요. 그런 소리는 서에 가서 하시고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에서 당신 지문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서윤의 뒤로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쇠의 감촉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집에 아이가 혼자 있습니다. 제 딸은 어떡하라고요? 가족분께 저희가 연락해 드릴 겁니다. 순순히 따라오시죠. 형사들이 서윤을 경찰차에 태웠습니다. 이웃들이 창문 너머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서윤이 멍하니 벽을 바라봤습니다. 살인이라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후 1시 유치장 앞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젯밤 교회 폐공장에서 조직원 1명이 둔기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뉴스 화면에 최강민 경찰청장이 나타났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인을 반드시 검거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습니다. 최강민의 모습을 본 서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5년 전 그 얼굴, 자신을 배신했던 그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쇠 아령에서 유령 용의자인 이모 씨의 지문이 확인됐으며 경찰은 조만간 구속 기소할 예정입니다. 내 아령. 서윤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도장에서 훔쳐간 아령을 흉기로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저녁 7시 유치장 문이 열렸습니다. 이서윤 면회다. 따라 나와. 간수가 서윤을 면회실로 데려갔습니다. 철창 너머에 최강민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이서윤. 이런 데서 다시 보니 감회가 새로운걸. 최강민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체 왜 저한테 이런 짓을 하시는 겁니까? 서윤이 이를 갈며 물었습니다.
짓이라니 말이 험하구나. 나는 내 일을 할 뿐이야. 네가 저지른 살인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거짓말. 제가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는 거 청장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최강민이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말이야. 내 지문이 찍힌 흉기, 그리고 결정적으로 목격자 진술까지 확보됐어. 목격자라니요? 마석철이라고. 네가 그 친구 부하를 아령으로 내리쳐 죽이는 걸 똑똑히 봤다고 하더구나. 서윤이 철창을 움켜잡았습니다. 당신이 꾸민 짓이잖아요. 전부 다. 어허, 어딜 감히 경찰청장에게. 나는 범죄자를 소탕하는 사람이야. 너 같은 흉악범을 말이지. 최강민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어젯밤에 혹시 내 금고에서 뭔가 재미있는 걸 본 모양이던데. 안 그래? 서윤의 표정이 경직됐습니다. 최강민이 자신이 금고를 뒤졌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모르시겠다? 내 이름 석자가 적힌 서류를 보고도 그냥 나왔다고? 최강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랑 협조하는 게 좋을 거야. 내게는 지켜야 할 게 있잖니. 사랑스러운 딸, 민지 말이다. 민지 이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세요. 나는 그저 아이를 보호해 주겠다는 거야. 엄마가 살인죄로 감옥에 가면 애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 네가 잘 협조한다면 말이지. 서윤이 철창을 더 세게 움켜잡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단해. 내 죄를 전부 인정하고 조용히 죗값을 치러. 그러면 내 딸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거야. 최강민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생각해.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 면회가 끝나고 서윤이 유치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서윤이 호송차에 태워질 예정이었습니다. 이서윤, 전화 한 통 허가한다. 3분 내로 끝내. 간수가 전화기를 가져왔습니다.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오래전 외워둔 번호였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자동 응답이 나왔습니다. 서윤의 얼굴에 절망이 스쳤습니다. 시간 다 됐다. 나와. 간수가 전화기를 가져갔습니다. 호송차 안에서 서윤이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습니다. 운전석에는 경찰관 1명, 조수석에는 형사 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얌전히 앉아 있어. 딴 생각하지 말고. 운전하던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차가 한적한 도로를 지나갈 때 조수석의 형사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조심스럽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수갑을 찬 손으로 벨트를 풀고 재빨리 운전자의 목을 팔로 감아조였습니다. 컥! 운전자가 놀라며 핸들을 틀었습니다. 차가 길가로 튀어나가며 급정거했습니다. 뭐야? 형사가 잠에서 깨 총을 빼려 했지만 서윤이 더 빨랐습니다. 팔꿈치로 형사의 명치를 강하게 가격했습니다.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멈췄습니다. 서윤이 재빨리 차에서 내려 숲속으로 도망쳤습니다. 30분 후 서윤의 도주 소식이 최강민에게 전해졌습니다. 고작 계집 하나를 놓쳐? 최강민이 책상을 치며 화를 냈습니다. 당장 마석철 그놈 끌고 와. 10분 후 마석철이 최강민의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팔에는 여전히 깁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능한 놈, 일 처리를 어떻게 하기에 이 사달이 나게 만들어. 죄송합니다. 그 여자가 생각보다 훨씬. 변명은 집어치우고 지금 당장 그 여자 딸부터 확보해. 마석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 아이는 좀 시끄러워. 그게 가장 확실한 미끼야. 어미라는 것들은 새끼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거든.
당장 끌고 와. 알겠습니다. 마석철이 부하 5명과 함께 서윤의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3시 조용한 주택가의 작은 집 앞에 검은 차 2대가 멈췄습니다. 쾅쾅쾅. 마석철이 현관문을 3개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서윤의 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서윤이 어머님 되시죠? 저희는 서윤이 친구인데 민지 좀 잠시 보러 왔습니다. 마석철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누구신데 함부로. 마석철이 어머니를 거칠게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하들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민지야, 이쁜 민지 어디 있나? 거실에서 숙제를 하던 민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우리 엄마 친구 아니잖아요. 어허, 아저씨가 엄마 친구라니까. 잠깐 아저씨랑 같이 가자. 마석철이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싫어요. 이거 나요. 할머니. 민지가 울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한테 왜 이래. 이놈들아. 할머니가 달려왔지만 부하들이 막았습니다. 어르신, 얌전히 계시죠. 곱게 데려갔다가 곱게 돌려보낼 테니까. 마석철이 우는 민지를 억지로 안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 안에서 마석철이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서윤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서윤 관장님 목소리 들으니 반갑네요. 마석철? 당신이야? 네, 접니다. 혹시 지금 애타게 찾고 있는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헛소리 하지 마. 무슨 속셈이야. 마석철이 민지에게 전화기를 대었습니다. 엄마, 흐엉 엄마. 민지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야, 너 어디 있어? 괜찮아?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는 무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만나러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어디로 가면 돼? 인천 패양구 3번 부두. 1시간 주지. 그리고 명심해. 혼자 와야 할 거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윤이 패양구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컨테이너들이 미로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민지야, 엄마 왔다. 어디 있어? 서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서윤의 어깨 옆으로 총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기다, 이서윤. 목소리 한번 우렁차네. 마석철의 목소리가 컨테이너 뒤에서 들렸습니다. 서윤이 컨테이너 뒤로 숨었습니다. 사방에서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탕, 탕. 총알들이 컨테이너에 박혔습니다. 쥐새끼처럼 숨지 말고 어서 나와. 조직원들이 소리쳤습니다. 서윤이 다른 컨테이너로 몸을 굴렸습니다. 어깨에 총알이 스쳐 지나가며 피가 났습니다. 서윤이 어깨를 움켜잡았습니다. 이서윤, 더 이상 숨으면 내 딸 목숨은 없어. 마석철이 민지를 방패 삼아 나타났습니다. 목에는 시퍼런 칼이 대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민지가 울며 소리쳤습니다. 민지야,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무서워하지 마. 서윤이 두 손을 들고 컨테이너 뒤에서 나왔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버려. 마석철이 소리쳤습니다. 서윤이 허리에 차고 있던 삼단봉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릎 꿇어. 서윤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민지야. 서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마석철이 총을 꺼내 서윤에게 겨눴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이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탕, 어디선가 총성이 울렸습니다. 마석철의 총이 손에서 튕겨나갔습니다. 뭐야? 마석철이 당황하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탕, 탕. 항구 크레인 위에서 총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조직원들이 하나씩 쓰러져 갔습니다. 저격수다. 젠장, 다들 숨어. 조직원들이 황급히 흩어졌습니다. 혼란을 틈타 서윤이 재빨리 일어나 마석철에게 달려갔습니다. 칼을 든 그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이거 안 나? 마석철이 저항했지만 서윤이 더 강했습니다. 칼을 빼앗아 던져버리고 민지를 구해냈습니다. 엄마. 민지가 서윤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때 항구 입구로 검은 승용차가 빠르게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군복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이서윤, 이쪽이야.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강태준이었습니다. 서윤이 민지를 안고 차로 뛰었습니다. 총성이 계속 울렸지만 저격수의 어모로 안전하게 차에 탔습니다. 차가 항구를 빠져나가며 태준이 말했습니다. 네가 건 없는 번호. 그게 바로 비상 호출 신호였어. 무슨 일 있을 때 쓰라고 했잖아. 태준아, 네가 어떻게. 뉴스에서 내 소식 듣자마자 팀원들하고 계속 위치 추적하고 있었다. 서윤이 민지를 꼭 안으며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최강민, 그 인간이 조폭들 앞세워서 비밀리에 불법 무기 밀거래를 하고 있었어. 태준이 핸들을 꺾으며 설명했습니다. 너는 우연히 그 현장을 목격한 거고 최강민은 모든 죄를 내게 뒤집어 씌우려 한 거야. 5년 전 그때처럼. 그럼 저놈들은 부패 경찰, 조폭,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최강민까지 전부 한 통속이야. 서윤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5년 전과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그렇게 안 둬. 서윤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태준의 은신처는 교회의 컨테이너 하우스였습니다. 겉으로는 폐기된 것처럼 보였지만 내부는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했습니다. 서윤아, 이리 와서 앉아. 움직이지 말고. 태준이 서윤을 의자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서윤의 어깨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많이 아플 거다. 마취제도 없으니 그래도 참아야 해. 병원으로 갔다간 바로 잡히고 말 거야. 태준이 의료용 집게로 총알 파편을 제거했습니다. 서윤이 이를 악물며 신음을 참았습니다. 한쪽에서 민지가 담요를 뒤집어 쓰고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납치 이후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지야,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엄마가 옆에 있어. 우리 딸. 서윤이 딸에게 말을 걸었지만 민지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태준이 상처를 봉합하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무 다그치지 마. 아이가 받은 충격이 너무 커. 시간이 필요할 거야. 전부 내 탓이야. 나 때문에 내 딸이 저렇게 됐어.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탓 아니야. 정신 차려, 이서윤. 모든 건 최강민, 그 악마 같은 자식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태준이 붕대를 단단히 감으며 말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태준이 컴퓨터 앞으로 갔습니다. 여러 개의 모니터가 켜져 있었습니다. 이리 와서 이것 좀 봐. 태준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통화 녹음 파일들이 나열됐습니다. 최강민이랑 마석철, 그놈들 통화 내용이야. 내가 전부 녹음해뒀어. 재생 버튼을 누르자 최강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거래는 절대로 들키면 안 된다. 여기서 실패하면 우리 전부 끝장이야. 알겠어? 걱정 마십시오, 청장님. 부두경비는 저희 애들로 완벽하게 깔아놨습니다. 마석철의 목소리였습니다. 무기실은 배가 들어오면 바로 연락해. 외국 바이어들도 이번엔 직접 보기로 했으니까. 서윤이 주먹을 꽉 쥐며 들었습니다. 이건 5년 전부터 내가 혼자 모은 자료들이다. 태준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최강민의 차명 계좌 내역, 해외 불법 송금 기록, 무기거래 계약서 초안까지
화면에 수십 개의 문서들이 펼쳐졌습니다. 태준아, 왜 이걸 너 혼자서 위험하게? 서윤이 물었습니다. 미안해서. 5년 전에 네가 그렇게 억울하게 누명 쓸 때 내가 아무것도 못 해준 게 평생 한으로 남아서. 태준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것 봐. 5년 전 군수품 비리 사건, 그것도 전부 최강민이 조작한 거였어. 새로운 파일이 열렸습니다. 군 내부 감사 문서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최강민이 뒤로 군수품을 빼돌려 팔아먹었고 감사팀의 꼬리가 잡히자 너한테 모든 걸 뒤집어 씌운 거야. 가장 신임하던 부하에게. 서윤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지난 5년간의 억울함과 배신감이 한순간에 밀려왔습니다. 증거는 이렇게 차고 넘쳐. 하지만 최강민은 이제 경찰청장이야. 대한민국 경찰의 수장이라고. 태준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그냥 언론에 터뜨렸다간 저놈 권력으로 하루 만에 묻히고 말 거야.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해? 방법은 하나뿐이야. 무기거래 현장을 덮쳐서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해. 빼도 박도 못하게. 태준이 항만 지도를 켰습니다. 이틀 후 밤 11시 인천항 3번 부두. 여기서 마지막 거래가 있을 예정이야. 지도에 부두의 상세한 구조가 표시됐습니다. 외국 바이어들이랑 최강민이 직접 만난다는 거야? 그래. 이번이 마지막으로 가장 큰 거래거든. 이것만 성공하면 꼬리 자르고 빠져나갈 생각인 거지. 서윤이 지도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부두 경비는 어떻게 뚫을 건데? 작전 시작되면 내가 해킹으로 경찰 통신망 전체를 교란시킬 거야. 부두 CCTV는 이미 내 손안에 있고. 태준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설명했습니다. 내 역할은 현장에 잠입해서 거래 장면을 직접 촬영하고 결정적인 증거인 무기를 확보하는 거야. 나 혼자서? 아니, 내가 뒤에서 지원할게. 저격으로. 서윤이 붕대가 감긴 어깨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이틀 안에 이 상처가 아물 수 있을까? 움직여야 해, 서윤아. 어떻게든. 이번 기회를 놓치면 최강민을 잡을 기회는 영원히 사라질 거야. 태준이 의료용품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독한 진통제랑 항염제야. 이걸로 버텨야 한다. 다음 날부터 서윤의 재활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컨테이너 하우스 뒤편에 임시 훈련장을 만들었습니다. 상처 벌어지니까 어깨에 물이 가는 동작은 피해서 해. 태준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윤이 몸을 풀었습니다. 상처 때문에 예전만큼 빠르지 않았지만 기본 동작은 여전히 날카롭고 정확했습니다. 3단봉은 소리가 커. 대신 이걸 써. 태준이 특수 제작된 단검을 건넸습니다. 소음이 없고 급소만 피하면 상대를 제압하기에 가장 효과적일 거야. 서윤이 단검의 균형을 확인했습니다. 오랜 친구처럼 손에 딱 맞았습니다. 귀에 꽂아. 초소형 통신 장비야. 태준이 소형 이어폰과 마이크를 보여줬습니다. 이걸로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면서 작전을 진행하는 거다. 훈련 중간중간 서윤이 민지를 확인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구석에 웅크린 채 말이 없었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나쁜 아저씨들 전부 다 혼내주고 올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서윤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민지가 고개를 들어 엄마를 바라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서윤의 몸 상태가 눈에 띄게 나아졌습니다. 어깨는 아직 욱신거렸지만 움직이는데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오늘 밤 11시다. 태준이 최종 장비 점검을 하며 말했습니다. 경찰 통신망 해킹 완료됐고 부두 CCTV 접근 준비도 끝났어. 모니터에 부두의 실시간 영상이 떴습니다. 내 저격 포인트는 여기야.
태준이 지도에 포인트를 찍었습니다. 부두에서 정확히 800m 떨어진 폐건물 옥상. 여기서 모든 걸 지켜볼 거야. 너무 멀지 않겠어? 내 실력 몰라. 이 정도는 밥 먹기보다 쉬워. 너나 걱정해. 태준이 저격총의 조준경을 점검했습니다. 저녁 8시 서윤이 검은 전투복을 입고 준비를 마쳤습니다. 서윤아, 절대로 무리하지 마. 위험하면 바로 빠져나와. 태준이 서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민지 잘 좀 부탁한다. 서윤이 잠든 딸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그리고 반드시 살아서 돌아와. 민지가 너 기다리고 있어. 서윤이 컨테이너 하우스를 나섰습니다. 인천항으로 향하는 길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최강민, 당신의 모든 비리를 내 손으로 세상에 드러내고 말겠다고. 밤하늘에 별이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인천항 3번 부두. 서윤이 항만 노동자 작업복을 입고 화물선에 접근했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위장복 이상 무. 내부로 잠입 성공했다. 서윤이 소형 마이크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알겠다. 나도 저격 위치 확보 완료. 이제부터 내 눈이 되어줄게. 조심해. 태준의 목소리가 이어폰으로 들렸습니다. 그는 부두에서 800m 떨어진 건물 옥상에 있었습니다. 서윤이 화물선 갑판으로 올라갔습니다. 선창에는 검은 상자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거래 물품 확인. 최신형 소총들이야. 양이 꽤 많아. 최강민이 한몫 단단히 챙기려나 보군. 곧 도착할 시간이야. 은엄패 유지해. 서윤이 컨테이너 뒤에 숨어 대기했습니다. 부두 입구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상대로 검은 벤츠 2대. 타겟 접근 중. 태준이 저격 스코프를 통해 상황을 알렸습니다. 첫 번째 차에서 최강민이 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차에서는 마석철과 외국인 2명이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은 서양인으로 보였습니다. 거래 상대방 신원 확인. 지금부터 모든 걸 녹화한다. 태준이 드론을 띄워 상공에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해킹한 부두의 모든 CCTV도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녹화 영상 각 언론사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중. 이제 증거는 충분해. 부두에서 최강민과 외국인들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약속한 물건은 어디 있습니까, 청장님? 외국인 중 한 명이 유창한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걱정 마시죠. 저기 화물선에 최상급으로 다 준비해 놨습니다. 최강민이 화물선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물건의 품질부터 확인해야겠습니다. 물론입니다. 마석철, 손님들 잘 모시고 안내해드려. 마석철이 외국인들을 화물선으로 안내했습니다. 서윤이 더 깊숙이 숨었습니다. 그들이 선창으로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들이 말로만 듣던 K-2 최신 개량형 소총입니까? 외국인이 상자를 열어보며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군에서 이제 막 보급하려던 걸 빼돌린 거라 성능 하나는 기가 막힙니다. 마석철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입금은 약속대로 달러로 준비하셨겠죠? 최강민이 부두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 품질이라면야. 거래하죠. 외국인이 가방에서 현금 뭉치를 꺼냈습니다. 돈 오가는 것까지 확인했다. 서윤아, 이제 내 차례야. 태준이 서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서윤이 컨테이너에서 나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강민, 5년 전 군수품 비리 및 불법 무기 밀매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서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뭐야?
최강민이 놀라며 뒤돌아봤습니다. 저 미친 여자가 어떻게 여기까지. 마석철이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태준이 부두의 모든 조명을 해킹으로 꺼뜨렸습니다. 부두가 순식간에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뭐야? 불 꺼. 갑자기 왜 이래?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서윤이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무기 상자로 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정확히 움직였습니다. 총 쏴. 당장 저 여자 쏴 죽여. 최강민이 소리쳤습니다. 탕, 탕, 탕. 총성이 부두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정확히 겨누기 어려웠습니다. 서윤이 증거로 확보할 무기 상자 하나를 들고 뛰었습니다. 전현 절대 놓치면 안 돼. 다들 쫓아. 마석철이 부하들을 이끌고 추격했습니다. 탕. 태준의 저격총이 불을 뿜었습니다. 마석철의 부하 한 명이 다리에 총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크악. 저격수다. 저격수가 있어. 조직원들이 컨테이너 뒤로 숨었습니다. 서윤이 컨테이너 사이를 누비며 적들을 제압했습니다. 단검으로 소리 없이 하나씩 무력화시켰습니다. 으윽. 조직원 하나가 서윤의 공격에 쓰러졌습니다. 어디야? 어디 숨어 있는 거야, 이년아. 마석철이 혈안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서윤이 그의 등 뒤로 그림자처럼 다가가 목을 조였습니다. 이제 내 죗값을 치를 시간이야. 커. 마석철이 몸부림쳤지만 서윤의 힘이 더 강했습니다. 마석철이 기절하며 쓰러졌습니다. 마석철, 마석철, 이 빌어먹을 놈. 최강민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서윤이 최강민 앞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증거가 담긴 노트북이 들려 있었습니다. 당신의 5년간의 모든 범죄 기록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서윤아,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일단 진정하고 우리끼리 얘기를 좀 하자. 최강민이 손을 들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5년 전에도 그런 식으로 절 속였죠. 또다시 저를 희생양으로 삼을 생각이었습니까? 서윤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땐 조직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너도 군인이었으니 이해할 수 있잖나. 이해요? 제 인생과 제 딸의 행복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걸 이해하라고요? 최강민이 몰래 재킷 안쪽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숨겨둔 권총을 꺼내려 했습니다. 서윤아, 총? 주머니 안쪽. 태준이 이어폰으로 외쳤습니다. 서윤이 재빨리 최강민에게 달려가 손목을 꺾었습니다. 으악! 최강민이 비명을 지르며 권총을 떨어뜨렸습니다. 서윤이 최강민을 바닥에 눕히고 팔을 비틀었습니다. 이제 항복하시죠, 청장님. 더 이상의 발버둥은 무의미합니다. 이거나, 감히 날 상대로. 내가 누군지 알아. 최강민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때 부두 입구에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수십 대의 경찰차와 언론사 차량들이 몰려왔습니다. 꼼짝 마. 인천지방경찰청이다. 진짜 경찰들이 부두를 포위했습니다. 언론과 경찰, 전부 태준이 부른 거야. 서윤이 안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최강민 경찰청장, 불법 무기 밀매 혐의가 사실입니까? 거래 현장에서 체포되신 겁니까?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최강민, 당신을 직권 남용 및 불법 무기 밀매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최강민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건 음모야. 저 여자가 날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최강민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마석철과 외국인들도 모두 체포됐습니다. 이서윤 씨, 5년 전 사건의 진실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기자들이 서윤을 둘러쌌습니다. 5년 전 군수품 비리 사건은
모두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서윤이 마이크를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무죄였고 진범은 바로 제 뒤에 있는 최강민이었습니다. 그걸 입증할 증거가 있습니까? 제가 가진 모든 증거가 이 노트북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서윤이 노트북을 들어 보였습니다. 태준이 부두로 달려왔습니다. 해냈구나, 이서윤. 정말 고생 많았다. 아니, 네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이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최강민이 경찰차에 태워지면서 서윤을 향해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이서윤,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내가 나가서 반드시. 하지만 그의 위협은 더 이상 무의미했습니다. 모든 비리가 세상에 드러났고 증거도 확실했습니다. 1년 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타이탄 특수부대 사무실에 아침 햇살이 비쳤습니다. 벽에는 대테러 특수부대 타이탄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윤이 팀장 제복을 입고 작전 계획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 팀장, 밤새 한숨도 못 잔 사람처럼 얼굴이 그게 뭐야? 커피 한 잔 해. 태준이 컴퓨터에서 눈을 떼며 말했습니다. 정보 분석관 계급장이 어깨에 달려 있었습니다. 고마워. 어젯밤에도 민지가 악몽을 꿨는지 끙끙 앓더라고. 옆에서 지켜보느라. 서윤이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그날 일이 꿈에 나오는 건가? 가끔. 그래도 많이 나아졌어. 이젠 악몽보다 좋은 꿈을 더 많이 꾸는걸. 민지는 1년 전 사건 이후 심리 치료를 받으며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밝게 웃으며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국정원 연락관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5분 내로 회의실로 집결해 주십시오. 서윤과 태준이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테러 조직 정보가 떠 있었습니다. 1년 전 검거된 최강민과 연계되었던 해외 테러 조직 블랙 이글의 잔당들이 국내에 잠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정원 요원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두 가지로 추정됩니다. 하나는 최강민의 복수, 다른 하나는 그가 미처 넘기지 못한 무기기술 탈취입니다. 화면에 테러범들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위험해 보이는 인상들이었습니다. 저희가 막아야 하는 임무입니까? 서윤이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설 이후 타이탄 팀에게 부여되는 첫 번째 실전 임무입니다. 현재 용의자들의 위치는 파악됐습니까? 아직입니다. 하지만 서울 시내 어딘가에 은신하며 기회를 노리고 있을 겁니다. 브리핑이 계속되는 중에 서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의 번호였습니다. 서윤이 조용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엄마. 서윤아, 큰일 났다. 어서 와봐.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 진정하고 말해봐. 우리 민지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대굴대굴 구르더니 쓰러졌어.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금 대학병원 응급실인데 의사 말이 급성 복막염이래. 당장 수술해야 한다고. 뭐? 복막염이라고? 서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금 수술실 들어갔어. 서윤아, 빨리 좀 와줘. 무서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태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민지가 지금 수술실에 들어갔대. 서윤이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팀장님, 안색이 안 좋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다른 팀원이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급한 일로. 서윤이 회의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이서윤 팀장. 국정원 요원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팀의 지휘관이 자리를 비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제 딸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정보다 국가 안보가 우선이라는 걸 잊었습니까? 서윤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팀장으로서의 책임과 엄마로서의 마음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내가 갈게. 서윤아, 넌 여기 있어. 태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엄마인데 어떻게 여길 있어. 지휘관 없는 팀은 오합지졸이야. 민지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킬 테니까 넌 여기서 중심을 잡아. 서윤이 고민하는 사이 태준이 컴퓨터로 돌아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놈들이 서울에 있다면 분명 자기들끼리 통신을 할 거야. 모든 암호 주파수를 스캔해봐. 키보드를 두드리며 여러 주파수를 확인했습니다. 잡았다. 음성 파일 복원해. 스피커에서 노이즈 섞인 외국어 대화가 들렸습니다. 타겟원 병원 진입 확인. 수술실은 지하 3층. 작전 개시까지 10분.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윤아, 너 이리 와서 이거 들어봐. 뭔데 그래? 놈들 대화에 병원이랑 수술실이라는 단어가 들려. 태준이 번역 프로그램을 돌렸습니다. 화면에 영어 번역이 나타났습니다. 목표 병원 확인 완료. 수술층, 지하 3층. 서윤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민지가 있는 그 병원이야? 계속 들어봐. 통신 감청이 계속됐습니다. 타겟 리더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최우선. 딸의 수술은 아주 좋은 미끼가 될 것. 태준이 번역을 확인했습니다. 목표 지휘관에게 심리적 압박, 딸의 수술이 미끼. 이 개자식들이. 서윤이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놈들이 처음부터 내 신상을 다 파악하고 있었던 거야. 민지의 급성 복막염도 우연이 아닐 수 있어. 당장 병원으로 가야 해. 서윤이 무기를 챙기려 했습니다. 잠깐만, 아직 다 안 끝났어. 더 들어봐. 태준이 서윤을 붙잡았습니다. 진짜 목표는 병원 지하에 위치한 특수 바이러스 연구실. 바이러스 샘플을 탈취하는 즉시 시사를 터뜨리고 후퇴한다. 태준이 정보를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병원 소라는 양동작전이야. 놈들의 진짜 목적은 지하 연구실에 있는 바이러스 샘플이야. 그럼 우리 민지는 너를 병원에 묶어두기 위한 미끼인 동시에 작전 실패 시 인질로 쓰려는 속셈이야. 서윤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민지를 구하면서 동시에 바이러스 테러를 막아야 했습니다. 팀을 둘로 나눈다. 서윤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와 알파팀은 병원으로 진입한다. 강태준 분석관과 브라보팀은 서울 시내에 있을 다른 은신처를 수색해. 혼자서는 너무 위험해, 서윤아. 선택의 여지가 없어. 내 딸을 미끼로 쓰는 놈들을 내 손으로 잡아야겠어. 서윤이 무기를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실시간으로 통신 유지해. 반드시 조심해야 해. 태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윤이 사무실을 나서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내 딸을 위험에 빠뜨린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고. 헬기가 병원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서울 하늘 위로 짙은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팀장님, 헬기 이륙 준비 완료됐습니다. 타이탄 팀원이 옥상 헬리포트에서 소리쳤습니다. 김 부팀장, 지금부터 현장 지휘권을 넘깁니다. 서윤이 김상호 부팀장에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지휘관이 현장을 이탈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명령 불복종이 아니야. 내 딸이 그곳에 있어. 어머니로서의 내 임무다. 서윤이 헬기에 올라타며 조종사에게 외쳤습니다. 서울대학병원으로 이륙할 수 있는 최고 속도로. 헬기가 이륙하며 서울 시내로 날아갔습니다. 아래로 복잡한 도심이 보였습니다. 강태준,
내 말 들려? 서윤이 헤드셋에 대고 말했습니다. 선명하게 들려. 병원 내부 도면 스캔 중이다.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설치된 폭탄은 총 몇 개야? 10감지 스캔 결과 총 5개. 4개는 위장용이고 진짜는. 태준의 목소리가 어두워졌습니다. 수술실 바로 옆 기계실에 있어. 남은 시간 30분. 헬기가 병원 옥상에 착륙했습니다. 서윤이 뛰어내려 병원 안으로 달렸습니다. 폭탄 해체팀 위치가 어디입니까? 서윤이 복도를 뛰어다니는 간호사에게 소리쳤습니다. 지하 1층 기계실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 서윤이 해체팀을 찾았습니다. 타이탄 팀장 이서윤입니다. 상황 보고하세요. 팀장님, 와주셨군요. 상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해체팀장이 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위장 폭탄 4개는 해체했는데 이놈이 문제입니다. 수술실 바로 옆에. 뭐가 문제죠? 구조가 너무 복잡해서 해체에 최소한 시간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이 25분. 서윤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환자들 대피시키세요. 대피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중인 환자들은 이동이 불가능해서 서윤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 딸도 지금 저 안에서 수술받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때 태준의 목소리가 이어폰으로 들렸습니다. 서윤아, 지하 연구실 CCTV 해킹했다. 상황은 어때? 테러범 3명이 보안문을 거의 다 뚫었어. 5분 안에 진입할 거다. 서윤이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위층에서는 딸의 목숨을 담보로 한 폭탄, 지하에서는 국가를 위협할 바이러스 탈취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3층 수술실 대피 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서윤이 간호사장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모두 옮겼지만 이민지 환자는, 우리 민지는요? 수술이 막 시작돼서 지금은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움직이면 위험해요. 서윤이 수술실 앞으로 뛰어갔습니다. 수술 중 표시등이 섬뜩할 정도로 빨갛게 켜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안에 의료진과 환자 총 몇 명입니까? 서윤이 수술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의료진 5명, 환자 1명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안에서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당장 환자를 옮길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환자 바이탈이 불안정해서 절대 불가능합니다. 서윤이 폭탄 해체팀에게 달려갔습니다. 20분 안에 해체 가능합니까?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불가능합니다. 전선 하나만 잘못 건드려도 모두 끝장입니다. 비켜요. 제가 하겠습니다. 서윤이 해체 도구를 받았습니다. 팀장님, 군 교육만으로는 위험합니다. 이건 전문가인 저희가. 내 딸이 저 안에 있어. 비키라고 했어. 서윤이 폭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빨간 숫자가 19분 30초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태준, 폭탄 내부 구조, 내비게이션처럼 지시해줘. 카메라 켜. 원격으로 분석해서 불러줄게. 서윤이 휴대폰으로 폭탄을 촬영해 전송했습니다. 젠장, 복잡하군. 좋아, 침착하게 들어. 파란 선부터 절단해. 서윤이 조심스럽게 파란 선을 잘랐습니다. 타이머가 무심하게 계속 돌아갔습니다. 좋아. 다음은 노란 선이야. 2개야. 어느 쪽 노란 선이야? 내 심장 기준으로 왼쪽에서 2번째. 서윤이 땀을 흘리며 전선을 잘랐습니다. 시계가 15분을 가리켰습니다. 그때 수술실에서 다급한 외침이 들렸습니다. 환자 심정지. 제세동기 준비해, 빨리. 서윤의 손이 격하게 떨렸습니다. 민지의 심장이 멈췄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신 차려, 이서윤.
너 흔들리면 다 죽어. 태준이 이어폰으로 소리쳤습니다. 다음 빨간 선이야. 지금 당장. 서윤이 눈물을 참으며 빨간 선을 잘랐습니다. 남은 시간 10분. 돌아왔다. 심박동 회복. 수술실에서 안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검은 선만 남았어. 알아. 이걸 잘못 건드리면 기폭장치가 바로 터지겠지. 그래, 맞아. 서윤이 검은 선에 도구를 댔습니다. 남은 시간 5분. 서윤아, 놈들이 지하 연구실을 뚫었다. 태준의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이러스 샘플을 손에 넣었어. 지금 빠져나가고 있어. 서윤이 급히 검은 선을 잘랐습니다. 요란하게 돌아가던 타이머가 멈췄습니다. 남은 시간 2분 30초. 해체 성공입니다. 해체팀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곧바로 일어나 뛰었습니다. 지하 3층으로 전원 투입 준비.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3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연구실 앞에서 총성이 들렸습니다. 탕, 탕. 서윤아, 놈들이 의료진을 인질로 잡고 대치 중이야.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 권총을 뽑고 연구실로 들어갔습니다. 테러범 3명이 의사들을 방패막이로 삼고 있었습니다. 손 들고 무기 버려. 안 그러면 이 여자들 다 죽는다. 테러범 리더가 영어로 소리쳤습니다. 바이러스 내려놓고 투항해. 그게 내 놈들이 살 유일한 길이다. 서윤이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네가 이서윤이로군. 내 딸 때문에 우리 계획이 엉망이 됐어. 테러범이 서윤을 향해 총을 겨눴습니다. 서윤이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의료진들이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알파팀, 브라보팀, 지하 3층 연구실 포위 완료. 외부에서 팀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테러범들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기계실 쪽으로 도망친다. 막아. 서윤이 추격했습니다. 기계실에서 테러범 리더와 마주쳤습니다. 그의 손에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담긴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더는 도망갈 곳은 없어. 서윤이 달려들었습니다. 테러범이 가방을 던지고 칼을 뽑았습니다. 서윤과 격렬한 격투가 벌어졌습니다. 서윤이 테러범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서윤이 그를 바닥에 눕히고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모든 상황 종료. 바이러스 가방을 회수한 서윤이 안도했습니다. 30분 후 모든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서윤이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민지가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직 마취에서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민지야, 엄마야. 엄마 왔어. 서윤이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민지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엄마를 보고 힘겹게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엄마.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민지야, 내 목소리 들려? 민지가 말을. 서윤이 눈물을 흘리며 딸을 안았습니다. 지난 1년간 아이를 짓눌렀던 싫어증의 벽이 마침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해, 정말 사랑해, 우리 딸. 나도 사랑해요, 엄마. 민지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3년 후 서울 강남구의 한 사무실. 희망나눔 재단 간판이 유리창에 붙어 있었습니다. 서윤이 정장을 입고 피해자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주 앉은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술만 마시면 괴물처럼 변해서 저와 아이를 때려요. 이제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무섭고 힘드셨을까요? 혼자서 전부 감당하시느라 애쓰셨어요. 서윤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변호사를 연결해 법적 지원을 해드리고
어머님과 아이를 위한 심리 상담도 바로 시작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제가 정말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그럼요. 괜찮아질 수 있어요. 저도 당신과 비슷한 상처를 겪었던 사람이거든요. 서윤이 여성의 손을 꼭 잡고 위로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태준이 컴퓨터실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 들어온 상담 신청서만 50건이 넘어. 우리 정말 바빠지겠는데? 바쁜 건 좋은 거지. 그만큼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니까. 서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돌아보면 전역하길 참 잘했어. 총 들고 싸우는 것보다 지금 하는 이 일이 훨씬 더 의미 있는 것 같아. 태준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서윤은 테러 사건 이후 국가적 영웅이 됐지만 명예 전역을 선택했습니다. 대신 범죄 피해자와 트라우마 환자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옛날 타이탄 동료들은 다들 잘 지낸대? 그럼 다들 각자 위치에서 나라 잘 지키고 있지. 얼마 전에는 다들 월급 모아서 재단에 후원금도 보내줬어. 정말 고맙고 든든한 사람들이야. 그때 문이 열리며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 민지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태준 아저씨도 계셨네요. 우리 민지 왔구나. 학교는 어땠어? 힘들진 않았고? 네, 좋았어요. 아, 그리고 오늘 진로 상담했는데. 민지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 경찰대학에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서윤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경찰? 갑자기 왜 경찰이 되고 싶어? 엄마처럼 힘없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요. 민지야, 그건 아주 위험한 일이야. 엄마는 엄마가 절 지켜주셨던 것처럼요. 엄마가 제게 보여주셨잖아요. 진짜 용기가 뭔지. 이번엔 제가 다른 사람들을 지켜주고 싶어요. 민지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서윤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알겠어. 대신 엄마랑 약속해. 충분히 그리고 신중하게 생각해 보기로. 아직 시간은 많으니까. 네, 엄마. 그럴게요. 저녁 시간 서윤이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흉기 난동범을 제압한 용감한 시민의 정체가 밝혀져 화제입니다.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나왔습니다. 예전 희망 어린이 합기도장에 다녔던 박준호였습니다. 올해 20살인 박준호 씨는 5년 전 동네 합기도장에서 배운 용기 덕분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기자가 박준호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때 관장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셨어요. 강한 힘은 누군가를 괴롭히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약한 사람을 지켜주기 위해 쓰는 거라고요. 관장님께 배운 그 용기 덕분에 망설이지 않고 몸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관장님, 보고 계세요? 서윤이 뉴스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민지야, 이리 와서 이것 좀 봐. 우와, 준호 오빠다. 완전 멋있어요. 나중에 만나면 사인 받아야지. 민지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윤이 새로 연 도장에 나갔습니다. 희망 어린이 합기도장 2호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자, 다들 모이세요. 오늘은 낙법을 배워볼 거예요. 서윤이 10명의 아이들 앞에서 시범을 보였습니다. 선생님, 근데 저희는 왜 합기도를 배워야 해요? 싸움 잘하려고요? 7살 남자아이가 손을 들며 물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네. 서윤이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누군가를 때려눕히는 주먹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소중한 것이요? 응. 우리 가족, 내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자기 자신을 지키는 힘 말이야.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힘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사람이란다. 네, 선생님. 아이들이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서윤이 혼자 도장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아름다운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들어와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재단에 감사 편지가 한가득 왔더라. 당신 덕분에 다시 살 용기를 얻었다고. 내가 한 건 별로 없어. 다들 스스로 이겨낸 거지. 너라는 희망이 있었으니까. 너 덕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빠져나왔어. 서윤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분들을 도우면서 많이 배웠어. 진정한 강함이 뭔지 말이야. 뭔데?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 상처를 보듬어주면서 함께 이겨내는 것.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민지도 꼭 그런 사람으로 자라고 있는 것 같아. 응.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자랑거리는 우리 민지야. 서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밤이 되어 집에 돌아온 서윤이 민지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민지가 책상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너무 늦었는데 이제 그만 자야지. 엄마, 조금만 더요. 내일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요. 시험보다 우리 딸 건강이 100배는 더 중요해. 서윤이 딸의 어깨를 마사지해 주었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뭐가? 언제나 저를 지켜주셔서요. 그리고 제게 진짜 용기가 뭔지 가르쳐 주셔서요. 민지가 엄마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야말로 우리 민지가 이렇게 바르고 예쁘게 자라줘서 세상에서 제일 고마워. 서윤이 딸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잘 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딸. 엄마도 잘 자요. 서윤이 방을 나오며 뒤돌아봤습니다. 민지가 다시 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서윤이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5년 전 휴게소에서 찍힌 민지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때와 지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 그리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서윤이 사진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아래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아파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곁에는 희망도 함께 있을 것입니다. 서윤처럼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민지처럼 아픔을 딛고 더 큰 용기를 배우는 아이들, 그리고 서로의 손을 잡아주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은 그래서 여전히 살아볼 만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새로운 내일이 평온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달빛 같은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지금까지 달빛 이야기였습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